오늘은 이어서 이란과 가장 근접한 국가이죠. 튀르키예에 대해서 우리 튀르키예 페툴라 귤렌은 누구인가요?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오늘 38회 강사님으로 오시는 우리 김종일 교수님 강사님은 전 터키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 교수였으며 또 현재 아신대 선교대학원 교수로 중동연구원을 맡아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 교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김종일 교수님을 EBS에서 보신 분들이나 TVN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EBS 세계 테마 기행 터키편 큐레이터로 2018년 방송이 되어졌고요. 또 2022년에는 TVN에서 벌거벗은 세계사 오스만 제국과 커피 편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KBS의 최근 2023년에는요. KBS 쌤과 함께 종신집권 에르도안 튀르키예는 어디로 편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튀르키예 전문가이신 김종일 교수님은 다수의 저서와 학술 논문을 발표하신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김종일 교수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터키어를 전공하셨고요. 장신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하셨고 국립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와 박사학위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 강의를 부탁해서 저로서는 이미 2017년도에 이 논문을 써가지고 중동학회에다가 발표를 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그것 외에도 또 터키를 소개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다 보니까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강의 이후에도 페툴라 귤렌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는 이 중동학회에 올린 논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시죠. 튀르키예 페툴라 귤렌은 누구인가? 사실은 터키를 소개할 때 페툴라 귤렌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터키 공화국을 창시했던 아타투르크라는 분이 오히려 더 앞으로 나와야 될 자리지만 특별히 이 강의는 한이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슬람이 키워드고 또 터키의 이슬람 하면 최근에 페툴라 귤렌이 핫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페툴라 귤렌을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터키의 이슬람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터키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세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정도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이란이 있고요, 이라크가 있고 또 시리아가 붙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서쪽을 보시면 불가리아가 있고 또 그리스가 있습니다. 바다로는 흑해가 보이고 또 에게해가 보이고 지중해가 보이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가 터키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8배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는 9천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99%로 나갈 정도로 전 국민이 전부 무슬림인 그런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터키가 99.9%가 무슬림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아랍 무슬림들이라고는 또 차별을 좀 갖습니다. 중동에는 아시다시피 이란 무슬림들이 있고요. 또 아랍 무슬림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투르크 무슬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소개하는 튀르키예의 이슬람은 또 아랍 이슬람과도 조금은 다르고 또 페르시아의 이슬람과도 좀 다른 그런 형태의 이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볼 것은 첫 번째로 이 튀르키예 공화국이 오스만 제국의 사실은 후신 아닙니까? 오스만 제국이 500여 년 이상을 중근동 전체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의 멸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서 그 오스만 제국이라는 것이 없어질 위기에 있을 때 한 영웅이 탄생하게 되죠. 바로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장군 출신이었던 이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분이 바로 독립전쟁을 실시해서
그나마 오늘날의 터키의 영토를 차지하고 1923년에 공화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하는 공화국의 특징이 세속주의입니다. 이상한 것은 오스만 제국 내내 사실은 전 근동,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이슬람을 좌지우지했던 이 오스만 제국이 이 공화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세속주의의 이슬람을 표방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그러나 터키 공화국의 영웅이었던 이 아타투르크의 강력한 의지인 이 세속주의를 밀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반대 세력도 항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 투르키의 이슬람의 특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이나 또 페르시아 또 아니면 전 세계의 이슬람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르도안과 귤렌은 정말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쿠데타 전복 기도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부터 그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에르도안은 귤렌을 지목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둘 사이는 갈라지게 됐고 지금은 원수가 됐으며 또 귤렌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반란죄로 지금도 형무소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귤렌 파벌을 색출하는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르키의 에르도안과 귤렌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귤렌 운동, 귤렌 하면은 귤렌 운동이거든요. 이 귤렌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강의 순서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제가 꾸며봤는데요. 첫 번째는 투르키의 공화국의 시작과 특징, 어떤 특징과 시작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고요. 두 번째는 투르키의 이슬람이 조금 다른 이슬람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페툴라 귤렌에 대해서 함께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가 누구이고 또 어떤 그 사상들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같이 귤렌 운동까지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귤렌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핵심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또 무엇인가를 같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현 투르키의 공화국의 이슈와 또 앞으로의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투르키의 공화국의 시작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터키는 1938년 11월 10일에 아주 짧은 나이이죠. 57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던 터키의 초대 대통령 바로 아타투르크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장군 출신이었던 이 아타투르크는 더 이상 오스만 제국이 회생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스만 제국이 망하지도 않는 가운데 그는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정체 국가를 이미 건설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알게 된 오스만 제국의 황실은 그를 반란죄로 이미 사형을 언도한 바가 있고 또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 힘이 무너져가고 있는 오스만 제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아타투르크 장군의 그 위세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초대 대통령으로서 1923년에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15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15년 이후에 정말 안타깝게도 57세의 나이로 병으로 병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터키 사람들은 그가 57세로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지금의 투르키예보다 훨씬 나은 투르키예가 됐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투르키예 공화국의 거의 모든 것이 바로 아타투르크 초대 대통령의 그의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헌법에서 이 아타투르크에 의해서 정해진 투르키예 공화국의 이 사상과 이념을 어떠한 그 방법으로도 또 어떠한 법안으로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법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르키예 공화국은 이 무스타파 아타투르크에 의해서 앞으로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앞으로도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에 의해서 정해진 이 투르키예의 사상과 그 다음에 이 정책들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타투르크에 의해서 건립됐다는 거 하나를 우리가 키워드로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오스만 제국 하면은 사실은 전 세계의 아랍, 페르시아 그리고 투르크권을 아우르는 전 세계의 이슬람의 종주국 역할을 수백 년 동안 해온 장본인입니다. 바로 술탄이라는 그 왕이 칼리프의 종교적 리더십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작업을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이슬람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또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이슬람의 신앙이 발전하고 부흥했던 그 장본인 국가가 오스만임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이 세워지면서부터 이 아타투르크에 의해서 펼쳐진 그의 정책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전통을 타파한 것입니다. 그도 이슬람이었고 그도 무슬림이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은 그 나라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그가 그동안 계획해오고 또 준비해왔던 가장 중요한 바로 세속주의를 펼치게 됩니다. 이 세속주의의 키워드는 서구식 근대화 개혁 작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세속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터키는 전체가 이제는 무슬림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터키는 여전히 99%가 다 무슬림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아랍의 그런 어떤 보수적인 무슬림이 아니란 얘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터키는 정말 자유로운 나라같이 보이고 또 서구의 어떠한 도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슬림이고 또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부 반응과 함께 또 자신들의 이슬람을 전하기에 급급한 그런 국민들의 모습들을 흔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투르키예를 소개할 때 단 한 문장으로 한다면 바로 아타투르크가 세워놓은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해 온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투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이 아타투르크의 업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뭐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도 아예 2년을 이 아타투르크 이념에 대한 과목이 필수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분의 업적과 사상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투르키예 공화국의 기본 이념을 아마도 소개한다면 터키의 정체성, 터키의 얼굴이 어떠한 얼굴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공화국의 기본 이념은 총 6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화주의, 두 번째로 개혁주의, 세 번째는 정부주의, 네 번째는 국민주의, 다섯 번째는 민족주의, 그리고 마지막이 세속주의입니다. 뭐 단어를 보면서 대충 어떠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나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주의란 얘기는 터키는 공화국이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그런 주의고요. 또 개혁주의는 터키는 계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것을 타겟으로 삼는 정부다. 그리고 터키는 항상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는 전 터키를 통치하는 그런 정부 중심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얘기는 터키는 더 이상 이슬람이 아니라 민족, 투르크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분히 그의 기본 이념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그 유명한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에 의한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공화, 개혁, 정부, 국민, 그리고 민족주의가 세속주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터키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아타투르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속주의는 서구 지향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서구에 흔히 알 수 있는 기독교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의 법률, 서구의 사회, 서구의 문화를 지향은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무슬림이고 또 무슬림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역사와 자신들의 사고들을 떨쳐버리지 않은 가운데 세속주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의 가장 기본은 바로 평등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그 종교를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투르키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접해 있는 이란 같은 나라는 여성들이 히잡을 전부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성들도 비록 종교가 이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법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그 비근한 예가 있는가 하면 투르키예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터키를 가는 분들은 아니 이 나라가 무슨 이슬람 국가야? 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투르키예의 제1의 도시 1500만이나 사는 대도시죠. 이스탄불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전혀 이슬람적인 요소가 모스크를 발견하지 않고는 별로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무슬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오스만 시대 때부터 지어진 모스크에서 나오는 그 에잔 혹은 아잔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알리는 그 소리와 함께 여전히 투르키예 사람들은 기도를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하고 있고, 또 여전히 그들의 생업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이슬람 종교를 그래도 우선순위로 삼고 생각이나마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속주의가 뭐냐? 누구든지 그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고, 더 나아가서는 절대로 정치에 이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오스만 제국부터 시작된 이 투르키예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근동에 이슬람 색채가 강한 나라들을 보면 헌법에 또는 법안에 이슬람이라는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세속주의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법안에서 이슬람이라는 것이 결코 정치나 또 여러 가지 정당이나 또는 터키의 사상에 결부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터키를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유민주공화국, 그리고 정치에 이슬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100년을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작년이 바로 터키 공화국 100주년이었는데 100주년의 시간 속에서 뒤를 돌아보면 정말 무수한 많은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고 왔던 것은 바로 이 아타투르크의 이 6가지 이념일 뿐더러 또 마지막에 세속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현 대통령이 바로 반 아타투르크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원래는 수상이었죠. 한 정당의 당수로서 많은 득표를 정당에 하게 되면서 수상이 되게 되고, 또 수상으로서 3번을 자그마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 3번 더 이상 할 수 없는 가운데 대통령으로 체제를 바꾸면서 현재 터키는 수상제에서 대통령제로 스스로가 바꾸면서 지금 20년째 독재 아닌 독재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 독재 아닌 독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당하게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가 뽑혀왔다는 것을 스스로가 공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케말 파샤조차도 그렇게 국가의 영웅이고 한 나라를 구원했고 또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서도 15년 통치한 것을 독재라고 터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케말 파샤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에르도안이 아무리 법적으로 또 하자가 없이 수상해서 대통령까지 20년째를 통치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정당하다,
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년 동안 통치해왔던 이 에르도안은 반 아타투르크주의자로서 그가 수상이 되기 전부터 청년 때부터 이미 이슬람 보수당에서 활동을 하던 청년 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공연하게 아타투르크를 비방하는 바람에 형무소 생활도 하고요. 또 추방 명령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수상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면서 20년 동안 변한 터키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투르키의 건국 이념 중의 이념인 세속주의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큰 위협이고 터키의 사실은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상이고 대통령을 20년 동안이나 해왔던 이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분께서 세속주의를 반하면서 아타투르크의 정면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터키에서 바뀐 얘기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장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그동안 여성들이 히잡 착용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초기 공화국 창설 때부터 터키는 어떠한 여성들도 공공기관이나 국립기관에 출입을 할 때는 학교도 다 포함되죠. 절대로 히잡을 착용하고 들어갈 수가 없고 착용할 수가 없다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적인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고 거리를 다니다가도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를 들어갈 때 그 문 앞에서 히잡을 벗고 막 우는 여자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막 울상을 지피면서 백에다가 히잡을 넣은 다음에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또 다시 나와서 그 앞에서 이 히잡 매무새를 다시 해가지고 착용하는 그런 여성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르도안이 어떻게 했다고요? 법적으로 금지됐던 이 히잡 착용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히잡 착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히잡 착용을 당연히 찬성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착용해야 되는 것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냐, 오히려 에르도안이 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저한테 질문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 터키 공화국의 세속주의의 핵심은 바로 반이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이슬람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바로 히잡 착용의 금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잡 착용을 에르도안 대통령에 의해서 금지된 것이 풀렸다는 얘기는 터키는 이제 반세속주의로 한 걸음 내디뎠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지금 위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위기냐? 아타투르크의 정책과 기본 이념에 반대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며 지금도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바로 그 일을 주동하고 있다는 것은 터키의 이념 자체를 흔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타투르크를 지지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현재 그 정권을 우려하고 있고 또 과거로 다시 한번 아타투르크의 이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터키 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속주의의 일환으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세속주의만 다뤄 떼가지고 어떤 것이 그러면 이 터키의 그 법적으로 어떤 일들이 세속주의의 일환으로 행해졌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르키예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얼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바로 문자 개혁입니다. 이 터키 공화국은 그 전까지는 아랍 문자를 사용한 오스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어라는 얘기는 아랍 문자를 빌려다가 표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오스만 사람들이 아랍어를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랍 문자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음가를 그대로 표기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스만 역사 내내였다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 내내 모든 책과 모든 그 이슬람 서적들이 바로 오스만어, 즉 아랍 문자를 사용한 오스만어로 쓰여진 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케말 아타투르크는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 아랍어로 쓰여진 이슬람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다른 목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랍어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문자가 너무 좀 이질적이다 보니까 배우기도 어렵고 또 문맹률이 너무 높아요. 쓰기도 어렵고 또 읽기도 어렵고 이런 것이 바로 아랍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터키 공화국 내 국민들이 이 문자를 제대로 못 읽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맹률이 높다는 얘기요. 그만큼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터키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학자들을 불러다가 연구를 한 끝에 드디어 1928년 즉 5년 동안의 연구 이후에 5년 뒤에 1928년에 이 문자 개혁을 바로 시도합니다. 즉 모든 문자 음가들을 아랍 문자에서 라틴 문자 29개를 가져다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쉽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터키 문자를 읽어낼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문맹률을 낮추고 터키의 교육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슬람에 관련된 모든 책들이 오스만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터키가 세속주의를 추구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한 케말 아타투르크의 바로 보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개혁은 하나의 문자의 개혁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바로 이슬람의 그 맥을 끊어버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개혁을 통해서 그가 터키의 바로 상징 세속주의를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공화국의 세속주의와 관련된 것은 수도의 이전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 컨스탄티노플이었던 그 이스탄불이 어떻게 공화국으로 되면서 불과 5만 정도밖에 살지 않는 조그만 당시에 그 동쪽 중앙에 있던 수도인 앙카라로 이전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냥 이스탄불 같은 그 대도시, 또 세계적인 도시에 그대로 수도를 갖고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 정도로 이스탄불은 워낙 세계적인 도시고 또 역사적인 도시고 전략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케말 아타투르크는 공교롭게도 이상하게도 수도를 이스탄불로 하지 않고 별로 살지도 않은 시골의 그 앙카라라는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거기서부터 공화국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과거의 오스만 제국의 중심이었던 이스탄불이 어떤 곳입니까? 이 이슬람 볼이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슬람이 가득 찬 도시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런 그 영과 이슬람의 흐름과 이슬람의 신학과 이슬람의 모든 문화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이스탄불을 도저히 새롭게 세속주의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아타투르크는 적당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탄불이 그렇게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앙카라로 옮겨서 새롭게 터키 공화국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 복선이 그의 깊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케말 파샤는 그 정도로 이슬람에 대한 그 생각이 여러 가지로 무슬림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면서도 무슬림이 아닌 것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독교인인가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의 탄생 지역이 오스만 시대에 바로 1881년에 탄생이 됐는데 1881년에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바로 성경의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출생입니다. 이 아타투르크는 데살로니가에 물론 오스만 제국의 통치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주변에 그리스의 수많은 기독교의 모습들과 또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이지 않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앙카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터키 공화국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고 그 의미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앙카라는 성경 속에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앙카라 지역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지역이기도 하지만 히타이트
철기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배워왔던 히타이트 문명의 중심 지역이 바로 이 앙카라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복장의 개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슬람적인 복장이 뭐가 있을까요? 남성은 터반을 쓰기도 하고 또 길게 치마 같은 복장을 하면서 다니기도 하고 또 수염을 이렇게 막 기르잖아요. 남성들은 다 금지시켰어요. 여성들은 당연히 히잡 착용을 금지시키고요. 복장을 민주주의 국가라면 찬성해야지 왜 그것까지 반대를 했냐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신다면 터키는 이 복장이 이슬람의 상징이며 또 세속주의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아타투르크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타투르크는 복장 개혁을 통해서 이슬람을 또 한 번 끊어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더 이상 이슬람적인 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공기관과 국립기관과 또 학교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집에서는 자유롭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터키는 전 학교가 다 국립이었고 전 기관이 다 국영기관이고 또 국영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쩌면 집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복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슬람적인 복장을 하고는 도저히 일터에도 못 갔을 것이고 학교에도 못 갔을 것이고 또 공공기관에도 출입을 하지 못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어 왔느냐? 사실은 에르도안 당시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터키의 80년간을 공화국 100년 가운데 80년간을 가장 중요한 이 모토로 복장개혁도 역시 법안으로 지정된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장개혁은 그냥 복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다. 이슬람을 역시 끊기 위한 아타투르크의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서구화입니다. 서구화. 이 서구화란 얘기는 서구 기독교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법, 또 사회, 그들이 본받을 만한 문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이슬람적인 요소들을 다 모두 서구의 것들로 바꿔놓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나 또 이스탄불을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서구의 정말 많은 문물들을 접할 수 있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케말 아타투르크의 이런 서구화 추진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바로 이슬람 여성들로 그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터키 국민들에게 지위를 향상시켜 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유럽보다도 투르키의 공화국의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먼저 주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유럽이 훨씬 더 인권이 발전한 것 같고 더 민주주의가 발전된 것 같이 여러분들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터키 공화국의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준 그것이 유럽 거보다 빠릅니다. 그 정도로 케말 아타투르크는 여성을 이제 지위를 향상하고 인격을 부여하고 또 동일하게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그런 지위들을 주게 되면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슬람 여성들은 비록 이슬람 남성에 의해서 많이 인권적으로 눌리면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 아타투르크에 의해서 터키 공화국에서는 더 이상 여성이 차별이 없고 또 동등하고 또 공정하게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터키 공화국의 세속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